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이고요. 이름은 박수연입니다. 여러분은 당장 눈앞에 이익을 줬다가 큰 코를 다쳤다거나 혹은 한치 앞을 모르고 섣부른 판단을 해 큰일을 그르치신 적이 있으시진 않았나요?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리석고 편협한 판단을 한 이기적인 시모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지만 어쩌면 잘못된 선택을 했던 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어난 일들이 바뀌진 않으니 차근차근 제게 일어난 일들을 곱씹으며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와 함께 단란한 어린 시절을 보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갑자기 두 분이 이혼을 하셨죠. 그때 전 너무 어렸기에 잘은 몰라도 엄마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셨고 몇 날 며칠 술에 취해 들어오셨던 게 기억나요. 그렇게 엄마는 이혼을 당한 겁니다. 엄마가 무슨 잘못을 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건 엄마가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했기 때문이에요. 아빠에게 쫓겨난 엄마는 친정, 그러니까 제게는 외가가 되는 곳에서도 버림받았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저를 데리고 그야말로 온갖 고생을 다 하며 살 궁리를 하셨어요. 처음엔 숙식을 제공해주는 식당에서 일하며 식당 겹방살이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지냈던 시절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기억이에요. 엄마와 제가 지내는 방은 잠을 자기 위한 방이 아니었고 영업 중에는 손님들을 받는 방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식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잠도 못 자고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 주방 구석 같은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죠. 겨우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면 흐트러진 술병들이 가득한 곳에서 대충 구겨져 잠을 잤고 날이 밝기도 전에 엄마가 방을 치우고 청소를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던 것 같아요. 왜 벌써 깼어? 엄마가 아무리 소리를 안 내고 조용히 한다고 해도 아이고 자꾸 우리 딸 잠을 깨우는 모양이다. 미안해. 아니야, 나보다 엄마가 더 많이 못 잤잖아. 엄마 피곤해서 어떡해? 엄만 하나도 안 피곤해. 그러니까 엄마 걱정 말고 좀 더 자. 아직 한참 더 잘 수 있어. 나도 잠 다 깼는데 뭐 내가 뭐 도울 건 없어? 이거 갖다 버리는 거지. 이거 내가 버리고 있게. 아유 아니야 이랬네. 이런 거 넌 하지 마.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엄마 혼자 충분히 다 하니까 잠 안 오면 그냥 누워서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들 같은 거 얘기나 해줘. 응? 아, 학교에서 뭐 재밌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살아야 해? 여기서 지내는 게 많이 힘들지? 너 숙제할 책상 하나 없고 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달쯤엔 우리 둘이 지낼 진짜 방 같은 방을 구해볼 테니까. 식당 겹방살이에서 벗어나 엄마와 제가 들어간 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어요. 가진 기술도 하나 없이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엄마였으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식당 일, 청소, 건물 관리 같은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돈을 억척스럽게 모으셨죠. 엄마는 입버릇처럼 그러셨어요. 배운 거라곤 밥하고 청소하는 일밖에 없지만 그걸로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엄마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내길 바라진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길 바라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린 제 눈에도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았던 모양입니다. 주방 아줌마로 허드렛 일만 하던 엄마에게 우연한 기회가 찾아온 건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어요. 말 그대로 우연히 엄마 손맛을 인정받게 되어 떡볶이 포장마차를 하게 된 거죠. 친화력 좋은 엄마는 손님들과 따뜻하게 말도 잘 섞었어요. 코 흘리게 미취학 아동부터 백발의 어르신들까지 엄마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와도 금방 친해지는 사람이었답니다. 특유의 기분 좋은 웃음, 그리고 넉살 좋은 입담 덕분이었을 거예요. 거부감 없이 다가가는 친화력 덕분에
떡볶이 장사는 더 잘 됐고 엄마의 옛날식 떡볶이는 그렇게 입소문을 타 멀리서도 찾아오는 포장마차가 되었어요. 그렇게 포장마차를 시작한 지 단 2년 만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어 분식집을 열게 된 겁니다. 포장마차가 아닌 어엿한 가게에 엄마 이름으로 된 간판을 걸고 난 후 엄마는 더 열심히 장사에 매진했고 이후로도 장사는 더 잘 됐어요. 사실 가게를 얻어 분식집을 차리면서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괜히 잘 되는 포장마차 접고 가게세도 많이 내야 하는 분식집 열었다가 장사가 안 되면 어쩌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려가 무색하게 정말 장사가 잘 됐어요. 2호점, 3호점까지 내며 작지만 탄탄한 자영업자가 된 겁니다. 그런 엄마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는 과외도 받으며 편하고 호화스럽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바라던 대로 괜찮은 여대에 입학했죠. 대학생이 되어서도 남부럽지 않은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여대답게 다들 꾸미고 치장하는 데 관심이 많았는데 저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멋을 부리고 다녔답니다. 그뿐인가요? 여대 특성상 소개팅 미팅도 끊임없이 했었죠. 근데 당시 저는 제가 생각해도 콧대가 보통 높은 게 아니었어요. 수연아, 우리 이번 주말에 또 꽈팅 들어온 거 알지? 너 당연히 가는 거다. 꽈팅? 이번엔 어딘데? 고대 경영학과라던가? 고대? 생각 좀 해볼게. 언제까지 결정해줘야 해? 왜? 주말에 다른 약속 있어? 그냥 같이 가자. 너 있어야 나도 재밌단 말이야. 고대라고 하니까 흥미가 훅 떨어지네. 전공이 좀 처져도 계속 서울대로 잡아오더니 이번엔 왜 고대야? 서울대도 학과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계속 서울대하고만 미팅을 하겠니? 고대도 좋잖아. 난 그래도 서울대생 아니면 좀 그래. 이왕이면 서울대생이 낫지. 안 그래? 아유, 너도 참 어지간하다. 야, 너 데리고 나가려면 어떻게든 서울대 미팅 잡아야 되냐? 으유, 이 깍쟁이야. 얼마나 대단한 남자 만나는지 내가 다 궁금하다. 아니, 뭐 그냥 서울대 아니면 절대 안 나간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렇다는 거야. 기집애 아니긴 뭐가 아냐. 그냥 서울대 아니면 안 간다고 해. 그게 훨씬 솔직하고 깔끔하겠네. 너 봐. 서울대 아닌 미팅 자리 한 번이라도 나간 적 있어? 그니까 넌 서울대 아니면 절대 안 나가는 앤 거야. 친구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죠. 맞는 말이니까요. 저 스스로 그런 원칙을 세워뒀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저는 서울대 아니면 절대 소개도 안 받는 애가 되어 있었고 그건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처지의 결핍을 그런 식으로 보상받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엄마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살림이 폈으니 그때부터 편하게 살았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도 누릴 수 있게 된 건 맞지만 그 전까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기분도 수없이 느꼈으니까요. 식당 겹방살이를 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월세 못 내서 주인 아줌마한테 거의 엎드려 빌다시피 하는 엄마를 봐야 했고 시장 어느 식당에서 우리 엄마를 봤네 어쩌네 하는 애들이 놀려대는 통에 학교 화장실에서 1시간 내내 울었던 적도 있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은 제게는 부끄럽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은 치부 같은 거였죠.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숨기고 숨겨도 다들 어떻게 알아내는 것인지 학년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어도 그런 소문을 기똥차게 타고 흘러들어오더군요. 저보다 더 힘든 환경 속에 살면서도 당당하게 잘만 사는 애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자존감은 낮으면서 자존심만 센 아이. 그게 바로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빗둔 자존심만 키워왔으니 엄마 장사가 잘 되고 어엿한 대학생이 되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니 저 스스로 제 자신을 엄청나게 과대평가했던 거예요. 나 정도면 엄청 괜찮은 거지. 나 정도 되면 서울대생 정도는 만나야 하는 거 아냐? 서울대생 정도는 만나줘야 그래도 다른 애들 앞에서 어깨 좀 으쓱하며 잘난 척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런 생각 말이에요.
전 단순히 다른 애들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서울대생 타령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걸 모르고 서울대생을 만나는 것으로 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었나 싶지만 그땐 그랬던 거예요. 철없고 부끄러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엄마도 제게 그러셨을까요? 수연아, 너 서울대생 아니면 안 만나려고 한다는 게 진짜야? 아, 정말 엄만 또 어디서 그런 소리 들은 거야? 누가 그래? 아니,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네 SNS 보니까 네 친구 누가 댓글로 그렇게 달아놨더라. 뭐 수연이는 서울대생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본다고. 아이, 엄마, 그건 애들이 그냥 장난으로 그러는 거야. 별거 아니야. 아무리 장난이라도 아주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댓글에 댓글이 달린 걸 보니 그렇던데 뭐. 지연아, 서울대 다니는 남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그거야말로 진짜 별거 아니야. 사람이 진실된 걸 봐야지. 그런 배경이 아니라. 그래도 뭐 서울대 다니고 진실되기도 한 사람을 만나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래, 뭐 그렇긴 한데. 아유, 그래. 우리 딸이 잘 알아서 할 거야. 그지?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걱정스럽다는 듯한 눈빛을 거두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런 엄마의 눈빛을 보고 깨우치는 게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던 겁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소원하던 서울대생과 소개팅에 성공해 사귀게 됐어요. 지방 출신으로 혼자 서울에서 유학 중인 사람이었죠. 소개해줄 때부터 주선자가 설레발이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야, 나 정말 이런 자리 아무한테는 소개 안 한다. 진짜 괜찮은 애야. 아이, 뜸 들이지 말고 그냥 다 말해봐. 일단 서울대생이긴 할 테고, 그치? 아, 그럼 내가 널 모르니? 서울대는 기본이고 집안이 좋아도 너무 좋아. 지방 유지라고 그 지역 출신들은 알만한 애들은 다 알더라. 완전 알부자래. 그래? 뭐 얼마나 대단한 집이길래? 아니, 그게 대놓고 뭐 아자잔 대단한 집이 아니라 은근하게. 그니까 내가 알부자라고 하잖아. 너 집안 너무 좋은 남자는 또 싫다며? 너처럼 까다로운 조건도 드물다니까. 네, 그랬어요. 제가 학벌은 죽어도 서울대를 고집했지만 집안이 너무 좋다고 하는 것도 다 싫다고 했거든요. 지나치게 대단한 집안은 저희 부모님이 이혼해 편모스라에서 자란 것을 탐탁찮게 여길 수도 있고 또 저희 엄마가 돈을 좀 모으긴 하셨어도 떡볶이나 팔아본 돈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사실은 몇 번이나 그런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건 하나하나 꼽아가며 소개팅할 남자들을 고르는 건 여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남자들도 여자들 저울질하고 이왕이면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을 욕할 순 없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단한 집안 남자들은 그만큼 눈도 높을 것이니 자신이 없다는 거였어요. 거절당하는 게 기분이 좋을 순 없으니까요. 그러니 그 주선자 친구가 소개한다는 그 자리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지방 출신이면서 집안도 적당히 괜찮은 딱 그 정도 제가 원하던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 얘기가 나왔고 지방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답니다. 지역에서 유지 소리 듣는 집안이라더니 듣던 대로 뭔가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안 분위기며 뭐며 다 근본 있는 것 같고 말이에요.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 잘 정돈된 너른 마당에서부터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정갈하게 잘 손질된 화단은 어떤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을 것만 같았고 고풍스러우면서도 위험 있는 2층짜리 양옥은 꽤 오래된 건물 같아 보이긴 해도 정말 크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어요. 집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네. 여기서 태어나서 쭉 자란 거야? 그렇지.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집이고. 우리 부모님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여기 들어와서 사셨대. 뭐 그렇게 대단할 건 없어. 여긴 지방이잖아.
서울이랑은 땅값이며 뭐며 다 비교가 안 되는데 뭐. 이 집 팔면 강남에 아파트 몇 평짜리 사려나? 아이, 글쎄 모르겠다. 그래도 이 정도 집이면 정말 대단한 거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집안인 것 같아서 좀 긴장되려고 하는데 그럴 거 없어. 그냥 우리 집인데 뭐. 저를 안심시키려 한 말이겠지만 그 그냥이라는 단어가 어쩐지 더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무심하게 그냥이라고 하는데 제게는 모든 게 너무 대단하게 보였으니 그만큼 더 위화감이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서 와요. 멀리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 너무 반갑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너무 예뻐요. 이제는 너무 낡은 집이지. 그래도 자재를 다 좋은 것들로만 쓰셔서 그런지 이렇게 오래됐어도 손볼 곳이 많지는 않답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아버지 기다리시니까. 아이, 그래. 어디 출신이라고 하더라? 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어디 박씨 몇 대손인지 본 적은 어딘지 그런 거 말이에요. 아, 그게... 저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와 이혼한 아버지는 저와도 아예 왕래를 끊으셨기에 소위 말하는 족보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 저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거든요. 제가 머뭇거리는 걸 보더니 다행히 남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은 제 남편이 된 그 남자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아이, 아버지도 참... 요즘 그런 걸 누가 물어본다고 그러세요? 그래도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몰라. 뿌리를 아예 모르고 산단 말이지. 제 조부모, 아예 하다못해 제 부모 이름조차 한자로 쓸 줄 모르는 애들이 수두룩하다니. 이거 안타까운 일이지. 부모 이름이 다 뭐예요. 지 이름도 한자로 쓸 줄 모르는 애들이 있다는데. 다른 학교 얘기도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들 나온 서울대생 중에 그런 애들이 있다잖아요. 그런 애들은 말할 가치도 없어. 이후로도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때때로 제게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쩐지 모든 말들이 평가되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뼈대 있는 집안님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낯설지만 부럽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이런 곳에 저 역시 속하고 싶다는 열망 같은 게 차오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소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다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랬던 거죠. 제가 그런 뼈대 있는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게 좋기만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저희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으니 시댁에는 명절 포함해서 1년에 대여섯 번 정도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 자주 내려가는 것도 아니었고 갈 때마다 여전한 그런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2년 차였을 때 남편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낮에 말이야, 아버지가 회사에 있는 시간에 전화를 다 주셨더라고. 아버님이 어쩐 일이셔? 일하는 동안엔 절대 방해하면 안 된다고 어머님께도 늘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시간에 전화를 하셨다는 그 자체로도 그게 아주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무슨 일인데? 집에 무슨 일 있어? 그게 말이지. 아버지가 우리더러 고향에 내려와서 아버지 하시는 일 도우며 살면 어떠냐고 하시네. 어떡하지? 그래? 그런 말씀을 하셨어? 난 좋은데? 자기는 싫어? 정말? 그게 좋다고? 자기는 고향도 서울이고 친구들도 장모님도 다 서울에 있는데 시댁에 있는 지방에 내려와 살라는 게 괜찮아? 좋다는 거야? 난 좋아. 물론 엄마랑 멀어지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요즘 세상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난 좋아. 남편은 저를 의아하다는 듯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남편도 그걸 아니까 제가 흔쾌히 그러자고 하는 걸 내심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남편도 좀 지친 것 같았거든요. 회사 생활이라는 게
다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제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어쩌고 해도 회사 들어가면 다 상사 눈치 보고 야근에 시달리고 그렇게 사는 것에 회의가 들기도 하는 거니까요. 남편도 딱 그럴 시기에 시댁에서 남편을 불러내리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남편도 저도 억지로 끌려 내려간 게 아니라 반가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내려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정말 시댁 있는 지방에 내려가는 게 정말 좋았냐고요? 네, 정말 진심으로 좋았어요.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든든하고 떳떳한 배경을 가진 시댁이 너무 좋았거든요. 지역 유지 소리 듣는 집안의 며느리로 어딜 가나 다 알아주고 대단하게 생각해주는 것도 전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런 걸 너무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어릴 때 서름당하고 살았던 게 그런 식의 보상 심리가 된 거겠죠.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런 집안에서 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누구나 알아주는 집안의 자손으로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제 아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지방에 내려가 시댁 가까이에 살면서 남편은 시부일을 배웠고 저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살림만 하다가 아이 낳고 살았던 겁니다. 분가에서 살았지만 걸핏하면 시댁으로 불러들이는 시모 덕에 시집살이는 좀 했어요. 그래도 그 정도야 어느 정도 예상도 했고 각오도 했던 일이었으니 제 할 도리다 생각하며 잘 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된 겁니다. 너희들 말이다. 아무래도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겠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에 들어와서 살라니. 저희 집은 어쩌고요? 너희들 불러내리면서 해준 그 집. 그 집 팔아서 아버지 사업에 좀 보태야 할 것 같아. 아, 갑자기 그게 무슨... 아니, 어제까지도 아버지 별 말씀 없으셨는데 엄마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어쩜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 아버지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쉽겠어? 넌 회사 돌아가는 거 빤히 알면서 네가 먼저 그런 말을 하지는 못할 망정. 아휴, 아니 우리 살던 집을 팔아서 보태야 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닌데 뭘 그래요. 나도 알 만큼은 알지. 그래도 그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요즘 네 아버지 한숨 소리 때문에 아우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아. 생전 한숨이라고는 안 쉬는 양반인데 요즘은 하루에도 수십 번 한숨을 쉬신다고. 알기나 해? 시모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남편은 끝까지 갸우뚱하며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집 팔고 들어와 살라고 하시면 별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어차피 저희 돈으로 산 집도 아니고 명의도 시부 명의로 되어 있었던 집이니까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합가해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시모의 시집살이가 더 심해진 거예요. 얘, 넌 정말 대학 나온 애 맞니? 어쩜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할 줄은 몰라. 대체 집에서 뭘 보고 배운 거야? 아이, 어머니가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한 건데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알려주시면 고칠게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는 게 불가능할 정도야. 입을 댈 수가 없단 말이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로 어머니 가르쳐 주세요. 저 잘 배우거든요. 이거는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건지 감도 안 오는구나. 너희 엄마한테 살림이라곤 도통 보고 배운 게 없는 모양이지? 엄마가 장사하시느라 그럴 수도 없었던 건가? 아휴, 답답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어요. 저희 엄마까지 싸잡아서 욕하는 걸 들으니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나 싶기도 했죠. 막말로 우리 엄마 돈도 많은데 그냥 확 다 엎어버리고 애 데리고 서울 가서 혼자 살까 그런 생각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시집살이가 심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애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 들었던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고 제 자식한테 그 소리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꾹 참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정 엄마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게 술 좀 줄이라니까. 억척스럽게 살아온 엄마. 술은 엄마의 제일 친한 친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건강 생각해서 이젠 제발 술 좀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못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나 싶고 속이 상하는 걸 떠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 말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이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죠. 아니, 멎었어야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엄마의 병명은 그렇게 제 가슴을 사정없이 쥐어뜯고 지나간 것 같아요. 평생 혼자 저를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엄마. 언제나 한사코 괜찮다고 엄마는 강하다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프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난 말기라잖아요. 아직 전 엄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문득 엄마의 손이 생각났어요. 제가 이마에 열이라도 조금 올랐다 싶으면 제 머리맡에서 밤새 열 식히려 수건을 적셔 얹어주셨던 엄마의 거친 손. 어린 시절 저는 엄마의 그 거친 손이 세상에서 제일 포근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뭐든 다 괜찮을 거라던 엄마의 말을 철썩 같이 믿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엄마였으니 결혼을 하고 또 시댁에 들어와 살고 그러는 동안 엄마 곁에서 점점 멀어지기만 했었는데 그래도 엄마를 만날 시간은 앞으로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가난 말기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이 있는 지방에 내려오기 전 서울에 살 때도 이런저런 핑계들로 엄마에게 소홀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생신에도 전화 한 통 간신히 할 뿐이었던 해도 많았죠. 그래도 엄마는 한 번도 싫은 소리, 서운한 내색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 네 자리 잘 지켜야지. 엄만 괜찮아. 그런 말들이 이제와 제 가슴을 더욱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한 번이라도 왜 안 오냐, 보고 싶다.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줬더라면 덜 미안했을까요? 엄마가 그런 몹쓸 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알 것 같았어요.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던 엄마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엄마는 엄마의 시간과 꿈과 건강까지 모두 내어주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된 것이었으면 아직 한참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에 그런 병에 걸렸을까요? 너무 늦게 알아버렸지만 그래서 이제 와서야 바보같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를 빨리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당장 서울로 올라가 엄마 손도 잡아드리고 몇 번이라도 안아드리고 엄마 얼굴도 실컷 보고 싶었죠. 그런데 그런 저를 시모가 막아서더군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집이 다 뭐야? 너 무슨 이사 가니? 가면 며칠이나 있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여유 있게 싸가려고요. 얘 좀 봐. 너 지금 누구 허락받고 어딜 간다는 거야? 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엄마가 가난 말기라고 하신다고요. 당연히 제가 가봐야죠. 저희 엄마한테 누가 있어요? 딸이라고는 저 하나뿐인걸요. 네가 가면 그런다고 네 애미 암이 낳는다더냐? 이런 말 야속하다 생각하지 말고 잘 듣거라. 너는 이 집안 며느리고 내 아들 아내 또 네 아들 내 손주 엄마 아니냐. 네 본분을 다할 생각을 해야지. 네가 지금 네 엄마 병원 간다고 그렇게 바리바리 짐 싸서 올라갈 일이냔 말이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가야죠. 며느리 아내 엄마 있기 전에 전 저희 엄마 딸이잖아요. 저 키우느라 고생 많은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그것도 그렇게 큰 병에 걸리셨다는데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세요? 네가 올라가서 네 엄마 간호라도 하고 도움이 되는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근데 어차피 그렇게 큰 병이라면 네가 간다고 뭘 하겠냐고. 글쎄 그저 네 엄마 옆에서 앉아가지고 셀질 우는 것밖에 더 하겠어? 그게 네 엄마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전 엄마 보러 가야 해요. 어머니 보내주세요. 그것도 그렇고 너 지금 시계가 몇 시냐? 한창 식구들 밥 챙길 시간에 어딜 가겠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들 배고플 시간 됐으니까 얼른 밥이나 차려. 알겠니? 기가 막혔습니다. 당장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들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뭐라 반박할 힘도 의지도 잃은 것만 같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가뜩이나 충격받고 힘든 상황에 시모의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알겠다 하며 밥 차려 드릴 테니 손이나 씻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라도 혼자 있고 싶었어요. 시모가 뭐라고 하는 소리 없이 그저 저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었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밥상을 차려드리고 홀로 방에 들어와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 정신에 무슨 입맛이 있어 꾸역꾸역 밥을 챙겨 먹겠습니까? 그런데 부엌에둔 제 핸드폰이 울렸는지 시모가 소리를 쳐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왜 그런 거 아시죠? 전화를 받기도 전에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 말이에요. 그 전화가 딱 그랬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위독하다고 하더군요. 설마 엄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는데도 밥이나 차리라는 소리를 못할 겁니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그땐 제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시모가 뭐라고 하는지 듣지도 않고 저는 그 길로 바로 서울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러나 제가 서울로 올라가는 사이 엄마는 돌아가시고 말았고 결국 저는 엄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이 다 뭐예요? 엄마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내고 만 거예요. 엄마를 만나 손도 잡고 안아도 보고 싶었지만 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땐 이미 엄마는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저는 엄마의 따뜻한 손이 아니라 장례식장의 어수선함과 마주해야 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쉽게 잘 어울렸던 엄마셨으니 생전 알고 지낸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엄마의 조문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시더군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상심이 크겠어. 조 사장이 딸내미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아유 세상에 어쩌면 좋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이 아주 정신이 반쯤 나간 것 같아. 왜 안 그러겠어? 우리도 이렇게 충격인데 말이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 거야 정말. 멀쩡하던 양반이 갑자기 이렇게 되다니. 그러게는 말이야. 아유 아까운 사람이야. 아직 한참 더 살아도 좋았을 텐데 너무 일찍 갔어. 왜 아니야. 난 아직도 조 사장 그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휴 믿어지지가 않아. 그렇게 계속해서 조문객들이 들어오시는 가운데 엄마의 장례식장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익숙한 목소리는 다름 아닌 시모의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는 어이없게도 곡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시모가 저희 엄마 빈소에서 곡소리를 내다니요. 엄마 보러 당장 서울 가야 한다던 제게 네가 간다고 네 엄마 병이 낫냐고 했던 사람이 저희 시모입니다. 그런 사람이 엄마가 돌아가신 걸 그리 애달파 할 리가 있겠냐고요? 설마 제게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걸 이제 와 후회하며 슬픔에 적기라도 한 걸까요? 절대 아니죠. 저희 시모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시모는 저희 엄마의 재산이 적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처음 제가 며느리감이다 하고 인사를 갔을 때도 그거 하나 보고 며느리로 드린 거예요. 시모는 저를 그날 반갑고 살갑게 맞아주셨지만 애초에 저를 마뜩찮아 했다는 건 저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시모에게 모진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중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충격적인 말이 그 말이었거든요. 아유 그나마 집안 재산은 웬만큼 있다고 해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며느리로 들인 건데 그게 내 잘못이지. 아우 내 잘못이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게 참 잘해주셨잖아요. 이왕 눈 딱 감고 받아들이기로 한 거니까 그런 거지. 근데 막상 며느리로 들여보니 이거는 아니잖아. 넌 어쩜 정말 그렇게 보고 배운 게 없니? 너희 엄마란 사람은 대체 널 뭘 가르친 거야? 돈 벌러 다닌다고 너란 애 교육은 아예 내팽개쳤던 거니?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엄마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최선을 다하셨고요. 충격적인 소리를 듣기도 했고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야속해서 저도 몇 번쯤은 제 목소리를 내며 시어머니에게 대들 듯 한 적도 있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본전도 못 찾았지만 말이에요. 이것 보라고. 이러니 내가 너희 집 가정교육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니? 아니 할 말로 너희 엄마가 돈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 돈이라는 게 결국은 기껏 떡볶이 팔아서 번 돈 아니냐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떡볶이 팔아서 번 돈은 뭐가 다른가요? 전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라 훨씬 더 고귀하고 고마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래. 또 지 엄마 흉 본다 싶으니까 아주 덕기 눈을 뜨고 너 이러다가 아주 씨엠인 나랑 한판 붙자는 거야? 한 대 책이라도 할 기세구나. 애당초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건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한 번씩 꿈틀거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그러면 뭐 하나요? 시모 귀에 그런 제 얘기가 들리기나 했겠어요? 시모에게 저희 엄마나 저희 엄마가 번 돈이나 저까지도 모두 하나같이 하찮은 존재, 얼마든지 무시하고 마음대로 업신여겨도 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니 제게도 그리 시집살이를 시키고 그랬던 거겠죠. 시모가 그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저희 엄마의 하나뿐인 자식이라는 거였을 거예요. 딸이라고 저 하나가 전부인데 결국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다 제가 물려받을 게 뻔하니까요. 그러니 저희 엄마가 가난 말기라는 소리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제가 병원에 가겠다는 것도 막던 사람이 제 시모라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엄마 장례식에서 곡소리를 내며 애달파 할 리가 있나요? 대체 무슨 꿍꿍이로 저러는 것인가 싶으실 텐데요. 시모가 엄마 빈소에서 그런 곡소리를 낸 것은 무슨 다른 속내가 있어 일부러 꾸며낸 게 아니었어요. 아마 너무나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곡소리였을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큰 깨달음 같은 걸 얻은 것 또한 더더욱 아니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대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실 테니 제가 그냥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시모 때문에 입원한 엄마를 보러 병원에도 못 가고 시댁에서 식구들 밥이나 차리고 있었던 그때 엄마는 엄마의 과거를 되짚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엄마에게는 제가 첫 딸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와 결혼하기 전 만나던 사람의 아이를 가져 낳았으나 그 사람은 엄마를 떠났고 홀로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엄마는 그 아이를 입양 보내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아빠와 결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뒤늦게 아빠에게 발각되어 그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렇게 이혼까지 당하게 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가난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니 엄마는 너무나도 그 딸이 찾고 싶어졌던 거예요. 제가 엄마의 병에 대해 알게 된 그 시점보다 훨씬 일찍 엄마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제게 언니가 되는 엄마의 첫 딸을 찾고 있던 중이었어요. 시모가 저를 막아서며 네가 간다고 네 엄마 암이 낫냐 하며 밥이나 하라던 그때 엄마는 입양 보낸 딸을 찾게 됐고 병원으로 찾아온 그 딸과 상봉한 거죠. 그리고 엄마는 그 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엄마의 전 재산을 그 딸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시모는 당연히 제 앞으로 물려받는 줄 알았던 저희 엄마의 유산이 다른 사람에게 홀라당 다 넘어갔다는 걸 듣고 속이 쓰리고 배가 아파 죽는 거죠. 그래서 곡소리가 절로 나왔던 거라고요.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아까우세요? 애초에 어머니 돈도 아닌데요. 그러게 왜 저를 병원에도 못 가게 막으셨나요? 내가 네 엄마한테 그런 딸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니? 너도 몰랐다고 하지 않았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죽는 날 받아놓고 그 딸 찾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알았다면 그렇게는 안 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그죠? 어차피 하나뿐인 딸이니 제가 병원에 안 간다고 해도 그 돈은 다 제게 상속될 줄 아셨으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누구를 탓합니까? 어머니 자신을 탓하세요. 아이고, 너는 지금 누구 남의 얘기를 하니? 넌 억울하지도 않아?
네 엄마가 그렇게 한 게 넌 아무렇지도 않니? 지금 제가 그런 걸 생각할 정신이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엄마 마지막 가는 모습도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 때문에요. 그러니 엄마 마지막 보내드린 것만큼 누구보다 진심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곡소리는 어머니 집에 가셔서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지역 유지라면서 그 돈이 그렇게 아쉬워서 곡소리까지 나올 정도냐고요?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긴 하죠. 게다가 시댁 가세가 기울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부부 불러내리며 내어줬던 집도 도로 가져가고 말이에요. 돈이 어지간히 아쉬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너는 정말 천하태평한 소리를 하는구나. 네 엄마 유산은 네 정당한 권리야. 그걸 찾아올 생각을 해야지. 너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저희 엄마 유산은 엄마가 평생 고생한 결과예요. 아니 엄마가 쓰고 싶은 대로 쓰시는 게 맞죠. 그거를 왜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너희 아버지 사업에 요즘 자금 딸리는 거 알면서 그러니? 아니 오죽하면 내가 생각도 못해 안사돈한테 돈을 좀 빌릴까 그런 생각까지 했던 참이다. 그런 중에 저희 엄마가 시한부라고 하니 잘 됐다 싶으셨나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 보러 병원 가는 건 왜 못 가게 하셨어요? 네? 지금 그게 문제야. 네 엄마 재산은 네가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다른 자식한테 다 줬다는데. 아이 그건 뭐냐. 유류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송. 그거 해야 하지 않겠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전 저희 엄마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돈이 중요하고 돈이 급해도 그렇지 엄마 장례 치르는 제게 저게 할 소리냔 말입니다. 안 그런가요? 시모가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시모에게 정이 떨어졌어요. 원래도 그다지 기대 같은 걸 갖고 있지도 않았지만 정말 상종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제가 뒤돌아서서 상대하지 않는데도 시모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 한참을 더 같은 소리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성질을 내며 나가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이제 더 이상 시모 비위 맞출 생각도 없고 시모가 무섭지도 않았으니 상관없다 생각했죠. 그렇게 엄마 장례 다 치르고 집에 갔더니 저를 싸늘하게 맞는 시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와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는 했어도 어느 정도 선은 지키긴 했거든요. 그 정도 비아냥거림쯤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젠 제게 돈 많은 친정엄마도 엄마의 유산도 아무것도 없다 싶으니 그야말로 막 나가는 겁니다. 너 지금 이걸 나더러 먹으라고 가지고 온 거야?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아무리 보고 배운 게 없어도 그렇지. 기본이 안 돼 있잖아 기본이. 어머님이 가져오라고 하신 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하세요? 뭐야? 너 그 말버릇이 뭐냐?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야? 아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년을 며느리로 들여서 내가 별꼴을 다 당하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지금껏 뭐가 있는 줄 알았으니 그거 기대하고 있다가 유산 상속 없다고 하니 본전 생각나시나 본데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이고 이게 진짜 미친 건가? 너 네 엄마 죽고 그 충격으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니? 어디서 시애미한테 파락파락 악을 써? 그동안 제가 참고 산 건요. 제 아이 애비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아서예요. 애비 없는 자식으로 어머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꼴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근데 어머니 같은 분을 할머니로 두는 게 과연 제 아이를 위해 좋은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아 네가 생각하긴 뭘 생각해? 아 니까짓게 감히 내 아들이랑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디서 그딴 헛소리를 해? 야 지나가던 개도 안 웃겠다. 못할 것도 없죠. 감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네. 이 집구석이 뭐 그렇게 대단한 집구석이라도 되나요? 겪어보니 이 집구석이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집구석이던데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오늘 아주 나를 잡았구나. 제가 그렇게 질러버렸으니 시모는 그야말로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제가 괜히 시모 앞에서
센 척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제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시모의 폭언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이젠 아이 듣는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상소리를 해대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이런 집구석에서 제 아이 키우는 게 과연 아이를 위해 좋은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던 겁니다. 제가 시모를 들이받은 일로 시모는 뚜껑이 완전히 열렸고 남편에게 저랑 당장 이혼하라며 전연저거 당장 내쫓으라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난감해하며 자기 엄마를 어떻게든 진정시키고 말려보려 했지만 역부족이라는 걸 깨달았고 결국은 자기 부모 편에 서더군요. 이혼하자는 거죠. 못할 것 없다 싶었습니다. 애초에 그래도 상관없다 생각했으니 시모에게 그럴 수 있었던 거니까요. 남편과 시댁은 제게 위자료 몇 푼 쥐어주며 이혼하라고 하던데 그럴 순 없죠. 제가 뭘 잘못해서 이혼당하는 것도 아니고 엄밀히 하자면 시댁과 남편이 원해서 이혼하는 것인데 그 정도 위자료로는 어림도 없다 했어요.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고 따져 가뜩이나 형편 안 좋아진 시댁 상대로 위자료 쥐어 짜내듯 받아들고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시댁도 남편도 그건 몰랐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게 상당 부분 재산을 증여하셨단 걸 말이에요. 그러고도 남은 나머지 재산을 뒤늦게 찾은 입양 보냈던 딸에게 상속한 거였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희 엄마가 제게 유산 한 푼 남기지 않으셨을 리가 있나요? 전 남편과의 이혼은 어차피 협의 이혼이었고 전 남편과 전 시댁에서 원하는 이혼으로 제가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으니 그 부분은 언급도 안 했지만 추후 혹시라도 전 남편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 하더라도 엄마에게 증여받은 재산이기에 어차피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이혼하고 아이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등산복 매장을 냈어요. 겹지인들이 있다 보니 전 남편도 그 소문을 들었겠죠. 언젠가 한 번은 겪을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니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쳐들어오듯 저를 찾아왔을 때 올 것이 왔다 싶었어요. 이게 다 뭐야? 이런 매장을 낼 정도로 장모님한테 증여받은 재산이 많았던 거야? 대체 얼마나 받은 거냐고? 어떻게 그걸 나한테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우린 부부였다고. 우리가 부부여서 넌 나한테 뭐든 다 얘기하고 살았니? 네가 나한테 말 안 하고 저질렀던 거 내가 하나하나 뭐 곱씹어 줄까? 상관도 없는 얘긴 할 거 없고 이거는 엄연히 사기 이혼이다. 그럼 사기야 사기. 법이 괜히 있는 줄 아니? 재산 분할 다시 제대로 하는 소송 걸기 전에 네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내 아들 목 내놓는 게 낫지 않겠어? 전부터 느꼈지만 참 법적으로 무지하시네요. 아는 게 없으면 가만히나 계세요. 재산 분할요? 이건 제가 저희 엄마에게 단독으로 증여받은 재산입니다. 분할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요. 정말 엄만 좀 가만히 있어봐. 이럴까봐 내가 나 혼자서 온다니까 엄만 괜히 따라서 초를 치고 그래. 여보야, 그러지 말고 나랑 둘이 얘기 좀 해. 우리 엄마는 신경 쓸 거 없어. 징그럽게 왜 이래? 누구더러 여보야래? 돌았니? 나한테 그런 소리 다시는 들을 일 없어. 우리 둘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잖아. 이게 다 우리 엄마 때문인데 나도 다 접고 서울 오면 돼. 그리고 우리 둘이 다시. 상상만 해도 소름 끼쳐. 내가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니? 전 남편이란 인간은 그렇게 저를 붙들고 매달리며 늘어졌고 전 시모는 그 꼴 보니 복장 터지는지 한숨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웃기게 굴고 두 모자가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지들끼리 다 하더라고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니? 그놈의 뼈대 있는 가문? 전 이제 그딴 거 트럭으로 준다고 해도 싫고요. 게다가 다 무너져가는 그놈의 뼈대. 제가 지탱해주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거든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 하며 매몰차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저 서울대생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보며 꼴값 떨었던 거 말이에요. 그렇게 고르고 고른 사람이 전 남편 또 전 시댁이었잖아요. 이젠 정말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저 스스로 당당하게 바로 서면 그깟 배경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걸요. 저도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로 살고 있으니 제 아이에게 그것 하나만큼은 확실히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저 스스로 먼저 바로 서야겠죠. 제 아이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저도 정말 더 열심히 살고 싶어요. 저희 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솔직히 엄마처럼 치열하고 지독하게 살아낼 자신은 없어요. 돌아가신 엄마 덕분에 전 이미 많은 걸 가진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유산, 그 안에 담긴 엄마의 삶과 노력,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 겁니다. 엄마의 첫 딸이었던 언니와도 왕래하며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분이셨는지 언니에게 얘기해 주면서 저도 엄마를 추억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미련하게 살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또 그로 인한 대가 또한 혹독했지만 그러면서 얻은 가르침과 교훈만큼은 잊지 않고 꼭 지키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길었던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